유럽의 작은 부유한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조용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시내를 걸어보면 몇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 식당과 K-뷰티 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부분의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3년 동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룩셈부르크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63만 명 중 약 8만 명, 즉 13% 정도가 지난 2년 동안 한국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유럽 소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에서는 5 내지 7%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룩셈부르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룩셈부르크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가 공식 언어이고 전체 인구의 48%가 외국인일 정도로 국제적인 도시예요. 이런 환경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토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요. 룩셈부르크 시티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집에서 심심해서 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에 새로운 문화적 선택지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룩셈부르크 시티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크 밀러입니다. 34세이고 아내 엠마와 결혼해서 12살 딸 루나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한 룩셈부르크 가정이죠. 3년 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친정에 간 날이어서 혼자 집에 있게 됐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켰는데 평소 보던 독일 드라마나 미국 시리즈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었어요. 추천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클릭해봤는데 한국 드라마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있어서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자막을 보면서 보는 게 처음에는 좀 귀찮았어요. 하지만 15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스토리가 정말 독특했거든요. 어린 시절 게임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5화를 봤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에도 계속 봐서 9화를 다 끝냈어요. 아내와 딸이 일요일에 돌아왔을 때 저는 계속 그 드라마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 봤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더라. 월요일에 출근해서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한국? 그게 어디야? 중국 근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같은 팀의 소피 베르나르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29세의 똑똑한 여성 동료인데 마르크, 정말 그렇게 재미있어? 나도 한번 봐볼까? 하더라고요. 그 주 수요일에 소피가 제게 다가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르크, 어제 3화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스토리는 처음 봐.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소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한국 드라마가 더 있을까? 해서 같이 찾아봤어요. 넷플릭스에 한국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부서의 다른 동료인 피에르도 합류했습니다. 45세의 베테랑 은행원인데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라며 관심 없어 했다가 아내가 먼저 보기 시작해서 따라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부서 8명 중 4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제 사랑의 불시착 봤어? 기생충 영화는 정말 충격적이더라.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게 단순한 개인 취미 이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새로운 재미를 발견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22년 초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은행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룩셈부르크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서점 리브레리 크라멀에서였어요. 평소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책들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작은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한국어 기초회화, 한국 요리 레시피 이런 책들이었는데 서점 주인 클로드 씨에게 물어보니 요청하는 손님들이 조금씩 생겨서 들여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서너 권씩은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클로드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 한국어 회화책을 하나 사봤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들이 뭔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가는 카페 드파리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그 장면 기억나? 기생충은 정말 대박이었어. 이런 대화들이 들려왔습니다. 좀 더 놀라운 건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소에 장을 보러 가는 들레즈 슈퍼마켓인데 3월쯤에 가보니까 아시아 식품 코너가 조금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들이 몇 개 들어와 있었어요. 슈퍼마켓 매니저 장 씨에게 물어보니 최근에 한국 음식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서 시험 삼아 들여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한 주에 10개에서 15개 정도는 팔리고 있다고요. 저도 처음으로 김치를 사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5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 스쿨 룩셈부르크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운영하는 작은 학원이었어요. 수강생이 15명 정도 되었는데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소피와 함께 체험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배우는 거였는데 직접 따라 해보니까 드라마에서 듣던 말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쯤에는 룩셈부르크 현지 신문 룩셈부르거 보르트에서도 이런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룩셈부르크에 불어온 한류바람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해 말쯤에는 룩셈부르크 시내에 K뷰티 샵도 하나 생겼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한국 화장품들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였죠. 아내가 관심을 보여서 함께 가봤는데 한국 브랜드 화장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우연히 본 드라마 하나가 이런 작은 변화들의 시작점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작은 관심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 수준에서 실제 활동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9월에 룩셈부르크의 두 번째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리안 랭귀지 센터라는 곳이었는데 첫 번째 학원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저와 소피도 정식으로 등록해서 주 2회씩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가보니 학생이 25명 정도 있었어요. 나이대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주부까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박지은 씨였는데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배우는 이유도 각자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K-팝을 좋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보고 싶어서였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10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작은 규모의 한국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였는데 룩셈부르크 시청 광장에서 하루 동안 진행됐어요. 한국 음식 시식, 전통 의상 체험, K-팝 댄스 공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200~300명 정도였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저도 가족과 함께 갔는데 12살 딸 루나가 한복 체험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이 옷 정말 예뻐요.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11월에는 룩셈부르크 시내에 또 다른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부산 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 첫 번째 식당인 서울 키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였습니다. 메뉴도 더 다양했고 한국 전통차도 마실 수 있었어요.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 룩셈부르크 현지 직원도 고용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룩셈부르크 젊은이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서빙을 하게 한 거죠. 제가 아는 한국어 학원 동기 중 한 명인 마리도 여기서 주말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한국 음식을 서빙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도 현지인이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12월에는 룩셈부르크 현지 언론에서 한국 문화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RTL 룩셈부르크 라디오에서 룩셈부르크의 한류 특집 방송을 했고 저도 짧은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우리 룩셈부르크 문화와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초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문화를 다루는데 특히 한국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서 별도의 한국 문화 입문 강의도 개설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제 딸 루나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시작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친구들도 몇 명 한국 문화 좋아해요. 루나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한국 문화가 룩셈부르크에서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2023년 상반기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 비즈니스로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 취미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3월에 룩셈부르크에 처음으로 K-뷰티 전문점이 두 곳이나 생겼어요. 하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울이고 다른 하나는 룩셈부르크 사업가가 한국 브랜드들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K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제 아내 엠마가 뷰티 서울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들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이 정말 좋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니는 은행에 한국의 중소 IT 기업에서 유럽 진출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룩셈부르크를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부서장이 저에게 이 건을 맡겼어요. 마르크, 자네가 한국 문화를 잘 아니까 이 고객들과 소통하기 좋을 것 같네. 처음으로 제 한국어 공부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국 회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룩셈부르크에 작은 지사를 설립하려고 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룩셈부르크에 한국 IT 회사가 진출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5월에는 한국 식품 수입업체도 생겼어요. 아시아 푸드 임포트라는 회사였는데 룩셈부르크 사업가가 한국의 식품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회사의 사장 폴 밀러 시저와는 성만 같고 가족은 아닙니다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식품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작년부터 룩셈부르크 마트들에서 한국 식품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꾸준히 수요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폴 씨의 회사가 공급하기 시작한 후 몇 개 마트에서 한국 식품 코너가 확장되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들레즈 슈퍼마켓도 아시아 식품 코너를 2배로 늘렸습니다. 매니저 장 씨 말로는 한국 식품들이 한 달에 5, 60개 정도 꾸준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는 제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부서장이 저를 아시아 비즈니스 담당으로 역할을 확대해 준 거예요. 아직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지만 아시아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마르크, 자네 한국어 실력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쪽 비즈니스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부서장의 제안이었어요. 저도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에는 룩셈부르크에 처음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어요. 카페 베네라는 한국 카페 브랜드였는데 룩셈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작은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디저트와 음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호기심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젊은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메뉴도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8월에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은행 대표로 참석했어요.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참석자들의 관심도였어요. 50여 명의 룩셈부르크 사업가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한국 시장이나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성이나 K컬처의 글로벌 확산 같은 주제들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어요. 9월에는 제가 담당한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사였어요. 유럽에서 한국어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김소영 씨와 미팅을 할 때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룩셈부르크에서 한국어를 하시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제 작은 관심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10월에는 룩셈부르크 경제지 파펠의 비즈니스에서 룩셈부르크의 K비즈니스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한국 관련 비즈니스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룩셈부르크에 새로 생긴 한국 관련 사업체가 총 12개였어요. 식당 3곳, 화장품점 2곳, 식품 수입업체 1곳, IT 회사 2곳, 교육 관련 3곳, 기타 1곳이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제 은행에서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비즈니스 문의가 2022년에는 한두 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5건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었지만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부서장과 성과 평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르크, 자네가 아시아 비즈니스에서 보여준 성과가 인상적이야. 내년에는 이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보는 게 어떨까?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문화가 룩셈부르크에서 하나의 인정받는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문화 현상이 된 거죠. 1월에 룩셈부르크 국영방송 RTL에서 룩셈부르크의 한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다양한 룩셈부르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고방식도 배우게 되었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도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K컬처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하루 동안 룩셈부르크 시청 광장에서 한국 음식, 음악,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작년보다 2배 정도 많은 600여 명이 참가했어요. 가장 인기였던 건 한국어 체험 부스였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배우는 코너였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 딸 루나도 친구들과 함께 참가해서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했어요. 3월에는 룩셈부르크의 세 번째, 네 번째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기존 학원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급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배경도 정말 다양했어요. 의사, 변호사, 교사, 학생, 주부, 은퇴자까지 정말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65세 할아버지 앙리 씨였어요. 손자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함께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4월에는 룩셈부르크 교육부에서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한국어 수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5개 중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 루나의 학교도 시범 학교 중 하나였어요. 루나가 신청하겠다고 해서 지원서를 넣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루나가 선발되어서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학 부전공 과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아서 입학시험을 치를 정도였어요. 6월에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룩셈부르크시 정부에서 다문화 도시 룩셈부르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한국 문화가 룩셈부르크의 다양한 문화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룩셈부르크 시내 몇 곳에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었는데 기존의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에 한국어도 추가되었어요. 관광 명소나 중요한 공공건물에 한국어 안내가 생긴 거죠. 7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식으로 설립된 문화원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한국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문화원 개원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룩셈부르크 시장도 축사를 했어요.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한국문화원의 개원은 우리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8월에는 룩셈부르크 현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룩셈부르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3%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8%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특히 25세에서 35세 연령대에서는 35%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9월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아시아 비즈니스 전문팀을 신설하고 저를 팀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마르크, 자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은행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네. 이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보자. 부서장의 말씀이었어요. 3년 전에 우연히 본 드라마가 이렇게 제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룩셈부르크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문화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 취미나 소규모 비즈니스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10월에 룩셈부르크 문화부에서 다문화 정책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룩셈부르크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외국 문화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하는 위원회였는데 한국 문화도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문화 전문가, 교육 관계자, 시민 대표 등이 참여했는데 저도 한국 문화 확산 경험자로 위원회에 위촉되었어요. 5월 1회 회의에 참석해서 룩셈부르크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문화부 차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룩셈부르크는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1월에는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교육부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 후 프로그램의 결과가 좋아서 정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딸 루나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 후 한국어 수업도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했는데 학기 중에 추가 신청자가 계속 생겨서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루나도 친구들이 한국어 수업 정말 재미있다고 해요.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12월에는 룩셈부르크와 한국 대사관 간의 공식적인 문화교류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문화부에 정식으로 협력 제안서를 제출한 거예요. 한국어 교육 지원, 문화행사 공동 개최, 교환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어요. 룩셈부르크 한국 공식 문화교류 시작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고 저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하면서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5년 1월에는 더욱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요. 룩셈부르크 총리실에서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우선순위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립학교 한국어 선택 과목 정식 도입,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 교환 프로그램 신설, 한국 기업 유치 지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교환 프로그램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룩셈부르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반대로 한국 젊은이들이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월에는 한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룩셈부르크를 방문했어요. 룩셈부르크 문화부와 공식 회담을 갖고 문화교류 협정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문화부 위원 자격으로 서명식에 참석했어요. 서명식에서 룩셈부르크 문화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시민들이 한국 문화에 보여준 자발적 관심이 오늘의 협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문화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 측 차관도 룩셈부르크가 보여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답했어요. 3월에는 협정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성과가 나왔어요. 룩셈부르크의 5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선택 과목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9월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독일어나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딸 루나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덕분에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3년 반 전에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정부 정책까지 영향을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작은 개인의 관심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2025년 중반 현재 한국 문화는 룩셈부르크에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적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어요. 4월에 룩셈부르크 시내를 걸어보면 한국 관련 상점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총 8개의 한국 식당, 5개의 K-뷰티 샵, 6개의 한국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각자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서울 키친도 이제는 예약 없이 가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어요.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룩셈부르크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5월에는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2세 청년이 한국 룩셈부르크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김민준 씨라는 분인데 부모님이 20년 전에 룩셈부르크로 이민 온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릴 때는 한국 문화가 룩셈부르크에서 이렇게 관심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6월에는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비즈니스 팀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의 중견 IT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부를 설립한다고 결정한 거예요. 직원 25명 규모의 사무소였는데 우리은행에서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유럽 본부장으로 온 박성호 씨는 룩셈부르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현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라고 말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소통할 때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서 훨씬 수월해요. 7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한 룩 청년 교환 프로그램 첫 기수가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룩셈부르크 젊은이 15명이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원자가 60명이 넘어서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제 딸 루나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저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이제 16살이 된 루나는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해요.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한국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8월에는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정식 학과로 승격시킨다고 발표했어요. 부전공 과정으로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서 독립학과로 만든 거였습니다. 교수진도 한국에서 2명을 초빙해서 총 4명으로 확대되었어요. 9월 새 학기에는 총 35명의 학생이 한국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학교의 작은 학과치고는 상당한 규모예요. 입학식에 제가 한국 문화 확산 기여자로 초청받아서 축사를 했어요. 4년 전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된 관심이 여러분들의 학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과 룩셈부르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월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우수 직원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아 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은행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크 밀러 팀장은 개인적 관심을 업무 역량으로 발전시켜 은행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의 성장이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1월에는 룩셈부르크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룩셈부르크 내 한국 문화 현황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현재 룩셈부르크 인구의 18%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령대별 분포였어요. 15세, 25세에서는 42%, 26세, 35세에서는 35%, 36세, 45세에서는 22%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도가 높지만 중년층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12월에는 한국에서도 룩셈부르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KBS에서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의 한류 사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제작진과 화상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인터뷰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드렸더니 PD님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2026년에 들어서면서 룩셈부르크의 한국 문화는 이제 완전히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거리에서 한국어 간판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엠마도 이제는 한국 요리를 정말 잘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는 이제 우리 집 정규 메뉴가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르크 혼자만의 취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전체의 문화가 되었네요. 엠마의 말입니다. 1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한국계 룩셈부르크인들의 모임인 한 룩 커뮤니티가 정식으로 발족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함께 만든 단체였습니다. 저도 창립 멤버로 참여했어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월 1회 모임을 갖고 한국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새로운 한국인들의 정착도 도와주고 있어요. 현재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절반은 룩셈부르크 사람이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2월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룩셈부르크시에서 다문화의 거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랑리 거리 일부를 한국 문화존으로 지정한 거예요. 한국 상점들이 밀집된 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역에는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안내판도 설치되었고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가로등도 설치되었어요. 룩셈부르크 관광청에서도 이 구역을 관광 코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4년 반 전에 심심해서 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의 영향은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많은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열정이 모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2026년 현재 룩셈부르크에서의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다른 유럽 소도시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3월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룩셈부르크 모델 세미나가 열렸어요. 유럽의 여러 소도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룩셈부르크의 한국 문화 정착 과정을 연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경험담을 발표하러 초청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확산이었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기존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도 중요했어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미나 후에 몇몇 도시에서 비슷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위스의 바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벨기에의 브리에 같은 곳에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4월에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한국 문화 허브로 공식 인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럽 내 한국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룩셈부르크가 담당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제 딸 루나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루나가 졸업 후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선발된 것 같아요. 아빠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돼요. 루나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6월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제5회 K컬처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첫 회 때는 60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2,500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음식, 음악,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어요. 룩셈부르크 사람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참가했거든요. 룩셈부르크가 정말 주변 지역의 한국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7월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룩 문화교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동시에 출간되어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8월에는 룩셈부르크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가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양국 정부가 한룩 문화교류 열개년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교육, 문화, 경제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로드맵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룩셈부르크의 한국어 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교사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한글 스쿨 룩셈부르크의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거예요. 이 학원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이제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기념식에서 78세 할아버지 앙리 씨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82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손자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월 현재 룩셈부르크에는 총 12개의 한국 식당, 8개의 K뷰티샵, 10개의 한국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 활동이에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착되었다는 점이에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사회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뉴스도 이해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돌아보면 정말 신기한 여정이었어요.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에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강요되거나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개인의 순수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죠.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작은 개인의 관심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룩셈부르크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문화는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힘이니까요.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